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의 광화문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학교 2학년 때던가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방학 동안은 학교에 안 나가니까 동기들 볼 일이 없잖아.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동기들끼리 종로 쪽에서 만나기로 했어. 만나서 종로의 금강재화 뒤에 있는 피막골 골목에서 동기들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자정이 넘어서 장소를 옮기면서 외박이 되는 동기들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당시에 외박이 안 되었던 나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기랑 둘이서 집에 가기 위해 일어났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새벽 2시까지 우리 동네로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걸 타기 위해 피막골에서 길 건너 피아노거리 쪽을 지나 청계천 따라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가고 있었어. 시간은 1시 반 정도 되었나? 2시까지 차가 있다고 해도 조바심이 나서 걸음을 재촉해 얼른 걸어가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 누가 수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날은 주말이어서 그 늦은 시간까지 광화문에 제법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가는 정류장 앞에도 사람이 많았어. 나는 취객인 줄 알고 술 어지간히 드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정류장에 가서 서 있었어. 그땐 아직 광화문 광장이 없었기에 되게 위태로워 보였거든. 정류장에 도착하고도 계속 신경 쓰여서 흘끔거리면서 친구한테 저 아저씨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저러다 큰일 나시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스럽게 말했거든. 근데 친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 그래서 내가 이순신 동상 아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 순간 이순신 동상 아래 앉아있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는 나는 억울하다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 놀라서 내가 움찔하니까 친구가 너 왜 그래? 아무도 없어. 라고 했어. 친구뿐만 아니라 정류장에 사람이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동상 아래 내가 본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배탈 나서 술은 안 마시고 사이다만 마셨었지. 곧 친구는 버스를 타고 가버렸고 나는 저거 귀신인가 라고 생각했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으면서 그 열대야의 한기가 팍 들더라고. 계속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버스 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한 20분 동안 기다렸어. 20분쯤 뒤에 버스가 와서 얼른 타고 창문으로 이순신 동상 쪽을 봤는데 내가 본 그 사람, 아니 귀신은 다시 수그리고 앉아 있었어. 그 일이 있은 후로 한동안 나는 광화문 일대에 가지 않았어. 8개월쯤 뒤에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때 다시 광화문을 갔는데 이순신 동상 아래에는 아무도 없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 무당이 나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누름굿을 내릴 때 내가 무당님한테 들은 말이 있었다. 나에게 바로 교복 입은 어떤 귀신이 붙어 있다는 말이었다. 아마도 나의 친구 중 하나가 아닐까 추측한다고 하셨었다. 굿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그 말도 잊어갈 때쯤 나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교복 입은 귀신이 내 몸에 올라타 나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사실 그 귀신의 교복을 본 순간 나는 좀 놀랐다. 바로 내 중학교 때의 교복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아무리 봐도 내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날도 내 중학교 동창인 듯한 귀신은 내 위에 올라타 나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가위가 풀리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 귀신이 입을 열었다. 눈을 떠봐. 여지껏 지켜보기만 해왔던 귀신이 말을 걸어오는 건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들리지 않는 척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떠보라고. 내가 보이는 거 다 알아. 나 보이잖아. 눈 떠. 계속 무시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자 가위는 풀렸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왠지 오늘 가위 눌리겠는데 싶은 날은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다. 또 같은 귀신이 내 위에 올라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눈을 떠줄 거지. 계속해서 눈 떠라는 말만 반복하는 귀신. 그래 뭐 한번 보자 싶어서 눈을 떴다. 너 누구야? 라고 귀신에게 물었다.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죽은 주제의 이름도 잊었나 보다. 보아하니 학교에 다니다가 자살한 귀신 같았다. 같은 반에 그런 얼굴을 한 친구는 없었고
또 내가 기억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는 없었다. 한마디로 얘는 내 친구도 아니다. 그냥 나랑 같은 학교에 나왔다는 이유와 내가 영감이 좀 남들보다 강하다는 이유에서 나한테 붙은 듯했다. 그렇게 귀신과 나의 동거 생활은 시작됐다. 작은 방에서 컴퓨터에 열중하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그 귀신은 창가 옆에 서서 나를 지켜봤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어김없이 나를 쫓아다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 나는 이제 슬슬 이 귀신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져갔다. 사실 좀 지겨웠기도 했고 계속 가위에 눌리며 지내자니 많이 불편했다. 넌 네가 갈 곳으로 안 가냐? 언제까지 내 주위에 민기적거릴 건데? 그러자 동창 귀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아는 사람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 왕따를 당했어. 사실 나도 중학교 시절을 왕따 당하며 보냈던지라 남일 같지가 않았다. 그제서야 그 귀신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갔다. 너 이름 진짜 기억 안 나? 이름 말해주면 너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천도제 좀 지내주라고 할게.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 귀신은 사실 같은 중학교에 나왔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나한테 옮겨붙은 듯 했다. 그냥 이대로 조금만 지내다 갈게. 딱 3일만 있다가 갈게. 3일만 있다 간다는 말에 그러라고 하고 가위에 눌린 채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3일을 귀신과 함께 보내다가 마지막 날 약속이 있어서 함께 나가게 됐다. 영화가 밤 늦게 보는 거라서 밤에 영화를 보다가 집에 돌아갈 때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귀신이 따라오는 걸 멈추었다. 길거리에서 귀신이랑 대화하는 건 미친년 취급받기 쉬워서 그냥 말 없이 왜 안 오나 돌아보는데 그 귀신이 말했다. 나 이제 갈게. 그렇게 간다고 말하고 귀신은 가버렸다. 허무한 끝이었지만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동창 귀신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그 귀신은 나를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친구들과 밥 먹고 수다 떨고 어떤 이에겐 너무나 쉬웠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애에겐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라 자살한 귀신이라 쉽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부디 잘 갔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고양이의 복수.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 3명과 시골에 있는 제 외가댁에 놀러 갔었죠. 외가댁은 그 당시 아직 보일러를 들여놓지 않아서 친구들과 열심히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온돌 바닥을 데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외할머니께선 주무시고 저희들은 그런 곳에 가면 빠질 수 없는 무서운 얘기들을 시작했습니다. 놀래키는 얘기부터 시시껄렁한 얘기 등 분위기는 어느새 무르익어갔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중 방 앞에 있는 마루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오더니 애기 울음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 고양이를 진짜 무서워하던 제 친구 한 놈이 문을 벌컥 열고 쫓아내기를 3번. 고양이는 저만큼 갔다가 문을 닫을 때면 또 다시 되돌아오더군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친구는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마루 한켠에 있던 낫을 들고는 고양이를 쫓아가서는 마구 휘둘렀습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마구 휘두른 낫에 정말 웃기지도 않게 고양이 꼬리가 잘려나갔죠. 고양이가 담장 너머로 도망간 후에 친구는 씩씩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1시를 가리키고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까 그 친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외가댁의 화장실이 정말 허름한 푸세식인데다가 전구가 고장이 나서 용변은 그냥 다른 데다가 볼 정도로 무섭더랬죠. 친구는 도저히 혼자 못 가겠다고 나머지 3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우겼고 우리는 후레쉬를 하나 들고 친구가 용변을 보는 동안 밖에서 후레쉬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듣고 싶지 않았던 철푸덕 하는 소리를 내던 순간 아까 꼬리가 잘려나갔던 고양이가 담장을 넘어와 소리를 내며 저희 3명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저희는 후레쉬를 든 채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혼자 화장실에 남아있던 친구가 너무 놀래서 움직이다가 그만 화장실에 빠지고 말았죠. 그날 밤 정말 지금도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냄새에 시달리고
그 친구는 일명 똥독이 올라서 나중에 살이 퍼렇게 돼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친구는 길 가는 고양이만 봐도 가던 길을 돌아서 가더군요. 예전에 어른들이 고양이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시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야기, 15년 전 일본 유학 중에 겪었던 일.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던 유학생이었죠. 평소에 제가 무서운 얘기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라 유학생활 중에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일본에 간 지 3개월쯤 되는 때의 일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신문 배달일이라 초반에 적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바이크 타는 것도 그렇고 당시에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 2월 정도로 기억납니다. 제가 배달하는 구역 중에 경마장이 있었는데 경마장으로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경마장 주차장 안에 있는 경비실 포스트에 스포츠 신문을 넣는데 그날따라 가랑비도 내리고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차장 입구를 지나서 포스트 쪽으로 가는데 포스트 앞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벽 2시에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말다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포스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200m 앞 정도였나.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남자 둘이서 포스트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데 도저히 신문 넣으러 못 가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신문을 안 넣고 다음 집으로 죽어라 땡겼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싶어서 잠깐 바이크를 세우고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이 뭐야?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미치겠더군요. 킥킥대면서 어디 보고 있어? 라고 말하자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가게로 돌아가서 진정 좀 한 다음에 배달하자는 생각에 가게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배달이 늦다고 혼난 적이 많았는데 도저히 다시 갈 마음이 안 생겨서 그냥 그쪽으로 눈에 뜨면 가자는 생각에 배달 순서를 거꾸로 해서 넣기로 했죠. 그렇게 초긴장 상태로 배달하고 있었는데 한 새벽 4시쯤인가 또 일이 터졌습니다. 보통 배달이 익숙해지면 신문을 넣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포스트 위치도 다 알고 집 위치도 다 알기 때문에 바이크로 확 당긴 다음에 포스트 앞에 딱 서면 후다닥 신문을 접어서 넣고 바로 출발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배달이 빨리 끝날수록 쉬는 시간도 늘어나니 불필요한 동작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앞에 딱 서서 신문을 접고 있는데 포스트 옆으로 잠옷 차림의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실눈으로 보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는데 딸이 신문 받으러 왔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문을 주려고 손을 오른쪽으로 뻗었는데 또 아무도 없더군요. 순간 뒤도 안 보고 바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기억으로 배달이 8시쯤에 끝났었죠. 평소에는 6시에 끝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뒤로 새벽에 배달하고 있을 때면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처럼 무섭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5번째 이야기, 90년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99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항상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방이 넓었고 TV가 있어서 항상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주무시고 전 일어나 심심해서 TV를 켰죠. 그런데 TV에서 낯익은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집 근처 슈퍼마켓 앞 도로를 카메라가 찍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이 하나 없더군요. 그런데 카메라가 주변을 찍으면서 갑자기 멈추더니 한번 팟하고 꺼지더군요. 꺼진 지 1초 정도 되니 다시 켜진 TV. 여전히 카메라는 그 도로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풍경엔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서 있었죠.
전 그때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진짜 이상하게. 갑자기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보고 진짜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도 전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1m 정도 남겨두고 멈추더군요. 그래서 전 이상하다 싶어서 TV를 쳐다봤죠. 그때 갑자기 끼는 노이즈 때문에 화면은 알아보기 힘들어졌고 TV는 계속 늘어진 테이프를 재생하듯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다 TV는 또 꺼졌습니다. 이번에도 금방 켜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는 없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할머니는 안 계시고 할아버지만 주무시고 계셔서 할아버지를 울면서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깨워도 소용없어. 너희 할아버지는 못 일어나. 전 그때 그 여자가 무서워 소리치고 여자는 그런 저를 계속 응시하다가 얼마 후에 꿈에서 깨어났는데요. 정말 무서운 꿈이었지만 결국엔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맞은 2000년 할아버지께서 그해 1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그 여자의 말을 문득 떠올리며 그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고는 더욱더 무서워졌습니다. 6번째 이야기, 뱀술 괴담. 정확히 2주 전에 저희 업장을 마을 회관처럼 드나들던 동네 어르신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그간 고마웠다고 인사차 뭘 주시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말에 지점장님도 동료도 맛있게 먹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받아 마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뱀술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걸 구루마에 얹어서 가져오시고 또 가져가시는데 가져가실 때 도와드리면서 보니 말이 뱀이지 제 허벅지만 한 구렁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정말 무서웠어요. 그걸 본 뒤로 괜히 속이 안 좋고 너무 징그러워서 소름이 자꾸 일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고 동료는 약을 약으로 받아들여야지. 안 그럼 잘 먹어놓고 탈 난다고 좋게 몸보신했다 생각하래요. 다들 아무렇지 않은데 저만 유별나게 군 것 같아서 그 뒤론 별말 안 했죠. 그날 저녁에 꿈인지 가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방 안에 제가 누워있고 주변이 검은 구름 같은 게 껴있었죠. 그 구름 사이로 뭐가 자꾸 보일 듯 말 듯 한 꿈을 꾼 거예요. 회사 가서 말했더니 저밖에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제가 너무 겁먹고 무서워해서 그런 거라고 웃고 넘겼는데 그날 저녁 또 꿈을 꿨어요. 이제는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 검은 구름 때문에인지 항상 꿈속에서는 갑갑한 느낌이 들고 어느 순간엔 누워있는 제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제가 물베개 같은 걸 머리에도 베고 다리 사이에 제 주변을 둘러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왜 물베개로 생각했냐면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될 때 머리 부분이 출렁거렸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물소리 같은 것도 낮고 축축한 느낌도 있어서였죠.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그게 베개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니 밤이 되는 게 두렵고 무섭고 매일 잠을 설치고 또 못 자게 되니 보다 못한 선임이 점집을 추천해줬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 앞에서 절 돌려보냈어요. 이쯤 되니 겁이 덜컥 나고 무서워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도 제 걱정에 물어물어 용하는 곳을 알아보고 갔더니 거기선 아예 상대도 안 해주더래요. 어제는 잠을 못 이기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문양이 보였어요. 저는 이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같이 먹었는데 왜 저만 그럴까요? 제가 화를 샀을까요? 이제 엄마는 저를 알아보고 계시고 아버지는 제게 뱀술을 준 그 어른을 찾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7번째 이야기, 흉몽을 꾸면 항상 조심해라. 꿈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버스를 타는 꿈은 대부분이 흉몽이라고 말이죠. 건강이 나빠지거나 원인 모를 사고로 죽는 꿈을 뜻한다고 하죠. 본론으로 들어가 제 친구는 밤마다 이상한 버스에 타는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려 새벽마다 깨어났고 친구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분식집을 혼자 하시던 홀어머니 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아이였습니다. 매번 악몽에 시달리는 친구를 그 누구보다 걱정하던 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밤 잠에 든 제 친구는 또 그 꿈을 꿨습니다. 버스를 탔고 승객들이 이상한 눈으로 제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계속해서 그냥 지나쳐가자 아저씨, 버스 정류장엔 안 서나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버스 기사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승객들은 모두 눈을 감은 채 죽은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한 여자가 보였고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제 친구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버스 천장 통풍기에서 한 여자가 얼굴을 쑥 내밀더랍니다. 깜짝 놀랐지만 일단 살고 싶단 생각에 조심스레 다시 그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 저 좀 내려주세요 라며 말을 걸었는데 그 여자가 손을 같이 잡아주더니 놔주질 않더랍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가 버스를 막아서더니 버스에 올라타셨고 제 친구를 여자에게서 떼어내고는 버스 밖으로 제 친구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대신 붙잡힌 어머니는 그 여자 때문에 팔이 꺾인 상태로 붙잡히셨고 어머니는 얼른 도망가라는 말만 남긴 채 버스에서 내리시지 못하고 버스는 출발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꿈에서 깨어난 제 친구는 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제 친구는 손으로 엄마를 흔들어 봤지만 미동이 없으셨고 몸은 차가웠습니다. 불을 켜보니 어머니는 꿈에서 그 여자에게 팔이 꺾여 잡혔던 자세 그대로 돌아가셨더랍니다. 8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비가 겪은 이야기다. 비는 빙의도 당했을 정도로 생각보다 몸이 허약한 놈이었어. 그때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 이후 학교나 인천 분위기가 좀 흉흉할 때였다. 우리 학교 동기들도 5명이나 죽었었다. 언제나 말했듯 우리 패밀리들은 모범생은 아니었다. 비가 수업 중 화장실 가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화장실에 담배를 피러 갔다. 그때 우리 학교 4층이 1학년만 쓰고 있었다. 화장실의 맨 마지막 칸이 닫혀 있었고 칸막이 위로 담배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비는 어떤 놈인지 수업 시간에 담배나 피우러 온다며 자기도 똑같으면서 궁시렁대며 옆 칸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자켓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의 부싯돌이 어느새 빠져 있어서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서 옆 칸에 있는 놈한테 라이터 좀 빌려주라 라고 했더니 옆 칸에서 말 없이 칸막이 아래로 라이터가 쓱 밀려왔다. 고맙다라고 하면서 비는 불을 붙이고 칸막이 아래로 다시 라이터를 밀어주었다. 그리고 담배를 빠른 속도로 피운 뒤 마무리하는데 옆 칸 놈은 나가는 소리가 안 들렸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화장실 칸에서 나왔는데 화장실 닫혀있던 칸은 열려 있었고 라이터도 칸막이 쪽 바닥에 덩그러니 있었다. 뭐야? 언제 나간 거야 하면서 라이터도 망가졌는데 잘됐다 싶어서 그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교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친구들 무리가 모여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도착한 비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쭈그려 앉았는데 머리에 자꾸 파리가 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손을 휘저었고 무의식적으로 위를 봤는데 웬 시꺼먼 놈이 위에서 비를 향해 계속 손을 뻗고 있었다고 한다. 비는 너무 놀라서 볼 일이고 뭐고 바지를 얼른 축혀 올리고 비명을 지르며 교실로 달려왔다. 우리는 바지도 덜 올린 상태로 달려오는 비를 보며 비웃었다. 그렇게 비웃는 우리 중 유일하게 안 웃던 귀신 보는 내 친구가 그 친구를 보더니 너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있냐? 라고 물었다. 비는 당황해서 그런 건 없다고 하다가 조금 진정되더니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 보였다. 라이터에는 라이브라고 써져 있었다. 인현동에 불 난 집이 라이브 호프집이었었다. 귀신 보는 놈이 이거 어디서 났냐? 라고 물으니 아까 있었던 일을 비가 말했다. 귀신 보는 놈이 얼른 그대로 칸에 갖다 놓으라고 했고 비는 무서웠는지 나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그리고 비와 나는 다시 라이터를 그 칸에 놔두었고 다음 날 찾아갔을 땐 라이터는 없었다. 9번째 이야기, 오래된 학교 건물의 비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 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학교 건물 탐방을 하기로 했어. 그 건물은 이전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폐쇄된 상태였지. 사람들은 그곳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만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서 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했어.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먼지가 가득했어. 벽에는 낡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책들이 널려 있었지. 우리는 한 층씩 올라가며 건물을 탐험했어. 3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창문 너머로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계속해서 탐험을 하던 중 우리는 한 교실을 발견했어. 교실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들이 있었고 칠판에는 누군가의 글씨가 남아 있었어. 여기에 오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교실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어. 교실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던 한 소녀의 글이 적혀 있었어. 소녀는 학교 생활에 지쳐 자살을 결심했다고 쓰여 있었어. 그녀의 슬픈 이야기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 그때 창문 너머로 소녀의 유령이 나타났어. 그녀는 슬픔에 잠겨 우리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였어. 소녀는 우리에게 다가와 왜 나를 잊으려 해? 라고 속삭였어.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닫히고 말았어. 그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소녀의 유령이 우리를 따라왔어. 결국 우리는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그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어. 10번째 이야기, 버려진 병원의 비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우리는 학교에서 버려진 병원을 탐험하기로 했어. 그 병원은 예전에 화재로 인해 폐쇄된 곳으로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했어. 친구들과 함께 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창문을 통해 안을 살짝 볼 수 있었어.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어.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 복도에는 오래된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 우리는 한 층을 탐험하다가 응급실을 발견했어.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어. 그곳에는 의료기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 우리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발자국 소리였고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 갑자기 의료실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어. 그때 한 환자의 유령이 나타났어. 그는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도와줘 라고 말했어.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닫히고 말았어. 그 순간 병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유령이 우리를 따라왔어. 결국 우리는 간신히 병원을 빠져나왔지만 그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 11번째 이야기, 숲속에 저주받은 오두막. 대학교 1학년 때였어.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어. 우리는 깊은 숲속에 있는 한 오두막을 예약했어. 그 오두막은 오래된 건물로 주변 사람들은 그곳에 저주가 걸려 있다고 했어. 우리는 그런 소문을 무시하고 캠핑을 즐기려 했어. 첫날 밤 우리는 오두막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누군가의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어. 우리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 갑자기 창문에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어. 그 얼굴은 왜곡되어 있었고 눈은 비어 있었어.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 그 순간 유령들이 나타나 우리를 둘러쌌어. 그들은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왜 우리를 잊으려 해? 라고 말했어. 우리는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유령들이 우리를 막았어. 그때 오두막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어. 우리는 산을 빠져나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어. 12번째 이야기, 유령이 지키는 고대 유적. 대학 4학년 때였어. 우리는 고대 유적을 탐험하기로 했어. 그 유적은 오래된 사찰로 사람들은 그곳에 유령이 산다고 했어. 우리는 호기심에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 유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조용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어. 건물은 오래되어 낡았고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우리는 사찰의 주당을 발견했어. 주당 안에는 큰 불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오래된 양초들이 켜져 있었어. 그때 불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 불상에서 나온 유령이 우리를 바라보며 왜 우리를 방해하느냐? 라고 말했어.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사찰을 빠져나가려 했어. 그러나 문이 닫히고 말았어. 유령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어. 그 순간 사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간신히 사찰을 빠져나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 경험 이후로 우리는 고대 유적을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어.